우리는 일생 동안 스스로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종교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들을 보며 전쟁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 하고 궁금해하고, 너는 꿈이 뭐니? 라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질문에 꿈이 꼭 있어야 하나 하고 반문하기도 하죠. 이 모든 의문이 바로 바칼로레아가 묻는 질문이었어요. 철학은 생각보다 꽤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괜히 철학이라는 단어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저 50일간 나와 세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로 생각하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책을 읽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겠지만 철학은 대단한 진리를 알려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각자의 삶과 세계에 대한 최선의 답을 내놓은 것뿐이죠. 그러니 질문에 답하는 순간만큼은 당신도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자, 준비가 끝났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첫 번째 질문을 만나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박문고, 저는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 책은 하루 10분 인문학입니다. 하루에 10분씩 인문학을 하자는 얘기죠. 이준형, 지일주님이 공동으로 글 쓰셨습니다. 나무의 철학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두 분은 철학을 공부하다가 만났는데요. 이후로도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계시답니다. 이 책이 그중 하나겠죠? 이 책의 부제가 이래요. 50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나와 세계에 대한 짧은 교양. 여기서 키포인트가 50가지 질문인데요. 이 질문들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혹시 바칼로레아라고 아십니까? 프랑스의 중등교육 졸업시험이자 우리나라의 그 대입시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시험의 이름이 바칼로레아예요. 이 시험에서는 점수가 절반 이상이면 프랑스의 일반 대학은 다 입학할 수가 있다 그러네요. 프랑스는 입학이 쉽고 졸업이 어렵기로 유명하죠. 한 학년씩 올라갈 때마다 상당수가 낙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랑제콜은 제외입니다. 그랑제콜이 무엇이냐? 대학 위의 대학이라고 그래서 정말 인재들만 뽑는 상위의 교육과정이 있나 봐요. 그 그랑제콜은 제외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바칼로레아의 기출문제는 이 특징이 있어요. 논술과 철학이 필수라는 거죠.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작가들이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정치, 권리, 의학, 예술 5파트로 나눠서 질문을 하고 또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박문고입니다. 첫 번째 인문학.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일까? 쾌락으로 행복을 성취하려 한 에피크로스 학파.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 목표는 죽기 직전에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사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YOLO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삶의 목표로 행복을 말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에서 행복하자는 이야기를 수시로 들을 수 있고, 서점에 가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나름의 답을 말하는 작가들의 책을 수십 권씩 만나볼 수 있으니 말이죠. 그만큼 모두가 행복을 말하고 바라는 세상을 살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에 대한 갈망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익숙하다고도 할 수 있죠. 행복을 추구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 철학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헬레니즘 시대를 살아간 에피쿠로스와 그의 학파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아테네 철학이 쇠퇴하고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이라고 불리는 3기 그리스 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개인의 처세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가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에피쿠로스 역시 이를 사색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흔히 쾌락주의로 분류됩니다. 그는 인간이 최대 행복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쾌락을 활용하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쾌락의 범위를 성욕, 무력 등의 동물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나 예술을 즐기는 것처럼 정신적 욕구를 충족해주고 장기적이며 지속성 있는 쾌락을 찾아가야 한다고 보았죠. 다음과 같은 문장처럼 말입니다. 쾌락이란 취할 것은 취하고 금할 것을 금하는 동기를 탐구하거나 정신이 매우 혼란할 때 생기는 잘못된 의견을 떨쳐버리는 건전한 사유다. 그는 쾌락을 얻으려면 걱정과 위험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일들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정치가 대표적인 예죠. 에피쿠로스는 정치적 활동은 근심만 만들 뿐 확실한 쾌락은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국가와 사회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녔다고 보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개인의 쾌락이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증진하고 고통을 예방할 때만 좋은 것이라 여겼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과 관습 역시 개인의 이익을 높일 때만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쾌락 추구를 통한 고통이 없는 상태, 마음의 동요에서 해방되는 상태를 우리는 아타락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아타락시아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참된 행복에 해당하는데요. 모든 종교적 미신을 버리고 이성의 인식에만 입각한 곳에 아타락시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납득할 만한 부분이 훨씬 많지만 쾌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탓에 그의 이론은 오랜 기간 손가락질받고 오해받아 왔습니다. 특히 기원전 306년 에피쿠로스는 아테네에 위치한 플라톤의 철학학교 아카데미아 담장 바로 옆에 있는 고즈넉한 정원을 구입해 케포스라 부르며 이곳에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상냥하고 교양 있는 분위기로 유명해진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그 공동체 내에서 여성과 노예를 편견 없이 대하는 선구자적 정신을 발휘한 탓에 매춘부들을 애인으로 삼았다거나 하루에 2번씩 토할 정도로 먹는다는 등의 해괴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에서 비롯된 단어가 식도락가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죠. 사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하루에 음식을 장만하는데 1문화의 돈도 쓰지 않고 포도주 4분의 1리터만으로도 만족하며 그나마도 대부분은 물만 마시는 생활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억울한 철학자이자 쾌락주의자라고 그를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에피쿠로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복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것인지 묻고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행복을 위해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느끼나요? 그리고 그 행복을 성취하려면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 필요한가요? 내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새로운 생각은 가능할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연 탈레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성경 구절인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에서 비롯되어 서양의 격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말인데 창조와 관련된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고는 하죠. 오늘의 질문, 새로운 생각은 가능할까 역시 이 문장의 연장선상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을까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야기라는 것이 탄생한 때로 말입니다. 고대 도시국가인 그리스가 형성된 뒤 이야기도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라 부르는 것이 그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에 의해 바다가 생겼다느니 어떤 동물은 어떤 신이 만들었다느니 하는 식이었죠. 생명의 근원과 어둠, 사랑 같은 추상적 개념을 신으로 의인화해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처럼 당시에는 신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에게 신화 속 이야기는 진리이자 종교였죠. 하지만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초의 유물학파인 밀레투스 학파의 시조이자 수학자로도 널리 알려진 탈레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탈레스는 올리브의 풍작을 예측하고 한겨울에 기름 짜는 기계를 모조리 빌려두었다가 수학계의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돈을 벌었다거나 지팡이를 이용해 피라미드의 높이를 잰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과학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탈레스는 26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 밀레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밀레투스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탈레스는 항구 도시 출신답게 세계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즉 세상이 특정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장은 탈레스를 비롯한 여러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의 주요 사고 방식 중 하나로 이들은 세계가 특정 물질의 응축이나 기화 등을 통해 형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로서의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존재한다는 유물론입니다. 탈레스가 그 물질로 물을 지목한 것은 식물이 물을 머금고 자라나는 모습이나 인간을 비롯한 동물에게서 물의 중요성 등을 보았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우습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일종의 과학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 최초의 시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탈레스 이전의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이 불가한 상황이 생기면 늘 신이 그러셨다거나 신이 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탈레스는 이런 문제들을 과학적 사고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비단 탈레스만이 아닙니다. 16세기 폴란드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당시 사람들이 진리처럼 믿어온 지구 중심설, 즉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모든 천체는 지구의 둘레를 돈다는 천동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태양 중심설, 즉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그의 학설은 케플러와 갈릴레이, 뉴턴 등에 의해 수정되고 보완되어 근대 과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죠.
이 중 17세기 이탈리아 철학자이자 과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2000년간 서양 과학을 지배해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낙하에 대한 이론, 즉 무거운 것은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것은 천천히 떨어진다는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갈릴레이는 저서 새로운 두 과학에 관한 논의와 수학적 증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자신있게 반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00큐빗의 높이에서 100파운드의 쇠공을 떨어뜨리면 1파운드짜리 쇠공보다 100배나 빨리 떨어진다고 했지만 나는 똑같이 땅에 닿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큰 공이 작은 공에 비해 손가락 2개 정도 너비만큼 더 빨리 떨어진다. 하지만 손가락 2개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99큐빗의 오류를 침묵으로 덮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 밖에도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현대 물리학의 시대를 연 아인슈타인, 2000번이 넘는 실험을 통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도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이해의 지평을 연 인물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생각은 가능할까요? 누군가는 앞서 제가 든 예들이 새로운 생각이라기보다는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된 예에 불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생각은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겠죠.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론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아리스타르쿠스인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 또한 새로운 생각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들은 단지 의심이나 개인의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생각을 사실로,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말이죠.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새로운 생각은 가능할까요? 아니면 하늘 아래 새로운 생각은 없을까요? 지난 한 주 가장 흥미로웠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옳은 일과 그른 일은 단지 관습적인 것에 불과할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꿈꾼 공리주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5,000원을 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돈 중 1,000원을 몰래 빼내 빵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 빵은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다는 친구에게 주었죠. 이 아이가 한 일은 옳은 일일까요? 그른 일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좋을까요?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 초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의 핵심 화두는 옳고 그름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행동이 더 선한 것인지 등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1789년, 영국에서 이 질문에 명료한 대답을 내놓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공리주의를 주창한 철학자이자 법학자 제러미 벤담입니다. 그는 영국의 잘못된 법 제도를 비판하며 법 기초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에 두는 공리주의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을 출간했죠.
벤담의 공리주의는 기준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면 그것이 옳다는 것이었죠. 그는 인생의 목적이 쾌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나만 잘 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행복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는데요. 바로 여기서 벤담의 유명한 명제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벤담의 철학을 양적 공리주의라 부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은 쾌락과 고통이 지배합니다. 올바른 행동이란 쾌락의 양을 늘리고 고통의 양을 줄이는 것이고 잘못된 행동은 그 반대죠. 특정 행위의 옳고 그름은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도,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지속성, 순수성, 범위 등 7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각각의 기준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강도는 그 행동으로 인한 쾌락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확실성은 그 행동이 얼마나 확실하게 쾌락을 주는지를 의미하고, 근접성은 쾌락을 얼마나 빨리 얻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산성은 그 쾌락이 다른 쾌락을 동반할 여지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지속성은 쾌락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순수성은 고통의 요소가 동반되지 않는지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범위는 쾌락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준입니다. 벤담은 이 7가지를 바탕으로 쾌락의 수준을 계산했죠. 하지만 벤담의 공리주의는 당대 사람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개인의 기본권과 인간 존엄성 침해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어떤 섬에 추락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난된 사람들이 모두 살려면 한 명을 섬에 버린 채로 배가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결정은 옳은 것일까요? 옳다면 과연 누구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을까요? 굳이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이득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일은 현실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쾌락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령 상대적으로 저급하다고 할 수 있는 선택이 다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로 인해 사회의 진보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때문에 그 지역 또는 국가의 사람들이 그들의 임기 내내 고통받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벤담의 공리주의 원칙으로는 이를 제거하거나 번복할 이유도 근거도 부족합니다.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수정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벤담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기에 이릅니다. 밀 또한 벤담과 마찬가지로 선은 곧 쾌락이며 고통은 악이라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양적으로 더 많은 쾌락이 행복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특정한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올바르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일은 공리주의의 원칙에 매우 부합한다. 쾌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질과 양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만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입장 때문에 미래공리주의는 질적 공리주의라 불립니다. 단순히 쾌락의 양만을 따진 벤담의 공리주의와 차별을 두기 위함이지요. 미래 관심사는 단순히 쾌락의 양을 측정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쾌락의 양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질, 즉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삶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또한 자유주의자로서 밀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권력에 반대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공리주의를 옳고 그름이나 도덕과 법의 제1원칙으로 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리주의는 소수의 희생 문제, 쾌락의 질 문제 등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질문에 담긴 것처럼 그저 관습을 통해 판단하게 되는 걸까요?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득을 주는 행위라면 관습적 기준에 따라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쾌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쾌락,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고 많은 풀이가 있습니다. 책 뒤편에 보니까 추천서에 이런 말이 써있네요. 단 10분 안에 인문학을 통달할 수는 없지만 10분은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을 왜 읽어요? 네, 생각을 좀 잘 해보려고 읽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좀 어려운 철학도 공부하고 싶어하고 인문학 책도 많이 읽고 싶어 하는데 짤막짤막하게 유용하게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흥미가 있는 철학가들은 또 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입문서, 안내서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도 살아내 봅시다. 또 만나요.